계승전 11차 화요일 오후 1시 반 크라피카의 낸 강습회에서 수견식이 끝난 후 낸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망자와 5왕자의 사설병들은 각각 왕자에게 돌아가 보고를 합니다. 우선 제3왕자의 경우 제3왕자, 제5왕자, 제14왕자가 계승전의 마지막 3명이 된 경우 5왕자와 14왕자는 모두 계승전을 포기할 것이며 이를 정식으로 서면을 남기는 것까지 협정이 체결되었죠. 그리고는 낸을 배운 자신의 사설병에게 포상으로 수호영수가 만들어낸 코인을 하나 더 줍니다. 제5왕자의 경우 지난 화에서 롱기가 설명했었던 대로 서로의 왕자와 왕비 그리고 각 경호원들을 방해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상호협력 계약을 제14왕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사실 제5왕자 치베파는 이미 제1왕자의 사설병 리안이 제8왕자 사레사레를 암살한 것을 알아챘었고 암살 직후 제1왕자 사설병의 배치가 변경된 것으로 자신이 다음 타겟인 것을 눈치챘었습니다. 따라서 제3왕자가 계승전의 마지막 3명이 될 경우 본인이 계승전을 포기한다는 협정을 맺음으로써 제1왕자의 눈이 제3왕자로 향하길 노린 것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까지 모습을 숨기고 있던 츠베파의 수호영수가 모습을 드러내고 수호영수가 계속 나타나지 않아 답답해하던 제1왕자 사설병 리안이 드디어 츠베파의 수호영수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죠. 리안은 프레데터라는 능력으로 낸수를 만들어내고 이 낸수는 타겟의 능력을 미지의 상태에서 스스로 추리하고 이해할수록 상대 능력에 대한 천적으로 자라납니다. 제8왕자의 수호영수를 잡아먹은 것도 이 능력이었죠. 한편 제9왕자 할켄부르그는 수호영수를 통해 본인과 사설병들의 목숨을 건 각오로 제1왕자의 사설병을 공격했었는데요. 이 공격으로 발생한 명동의 파괴력을 방출게 낸 능력으로 단순히 환산하면 음속을 넘은 직경 5m의 화구 수준으로 낸 능력자이건 말건 상관없이 맞은 대상을 즉사시킬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위력이죠. 이전 화에서 제1왕자의 병대장인 마이트는 제9왕자를 최고 위험 인물로 보고 그에 대한 대항책으로 제9왕자를 모살 혐의로 카킹 사법국에 신고하여 할켄부르그를 구속시키고 제1회 공개재판 때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최신화인 402화에서 다시 등장해 외투에서 TSK-17이라는 약품을 꺼냅니다. 이 약품은 대량 사륙병기로 제작되었으나 제형이 불안정해 대기 중에선 30초도 버티지 못하고 비활성화되어 버려 병기로서는 실패작이 된 결함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완벽한 암살 도구였는데요. 비활성화되기 전에 호흡으로 인체에 흡수되면 감염성 위장염과 비슷한 초기 증상을 보이고 반나절만 지나면 급격하게 증식해 감염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죽음으로 이끕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실내라면 호흡 환자의 감염과 사망률 모두 100%인 무서운 생화학병기였습니다. 마이트는 이 약품을 자신의 신발 깔창의 특수장치로 숨기고 제9왕자를 공개재판 때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계승전 11일 차인 수요일 오전 8시 천사호실에서는 제4왕자 체리드니이가 1초 안에 완벽한 재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수련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동시에 한 손으로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재치를 시행하는 것이었죠. 옆에서 초를 재주고 있던 제4왕자 사설병 사르코프는 이제 막 10초 밑으로 들어왔다는 체리드니히의 말을 듣고는 재치를 태생적으로 쓸 수 있었던 본인조차도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1년이나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르코프는 본인이 재치를 태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이전화에서 롱기가 말했던 신생아에게 내 능력을 각성시키면 과도한 피로를 피하기 위해 텐이나 재치가 단기간에 몸에 배인다는 얘기와 일치합니다. 이로써 사르코프는 비욘드 네테로의 사생아이자 14명의 왕자 중 1명을 죽이기 위한 사운엔이 걸려있는 저지자의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1년이 걸린 10초의 벽을 이틀 만에 깨버리는 제4왕자를 보면서 자신의 반년이 왕자의 하루라고 판단하고 제4왕자를 규격밖의 괴물이라고 상정합니다. 심지어 달리고 게임하는 중에 대화까지 하면서 재치가 풀리지 않는 것은 자신도 못하는 것이라면서 무력감에 시달리죠. 그 와중에 체리드니이는 만찬회 때 플루트 연주로 사람들의 의식을 날아가게 했던 셀리치를 지속적으로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조금 이른 시각인 수요일 오전 6시 제10왕자와 제11왕자의 탈주를 도운 혐의로 사법국에 구류되어 있는 셀리치와
카초 왕자의 사운엔으로서 존재하는 카초 왕자의 수호 영수가 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우게츠 등에 남아있는 벌레에 물린 듯한 흔적. 주사를 맞은 흔적으로도 보이지만 후우게츠는 탈출이 실패한 이후 바로 구속돼서 사법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럴 만한 틈은 없었죠. 이는 낸에 의한 표식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셀리츠는 아마 후우게츠 왕자가 어떤 낸술사 혹은 낸수가 설치한 함정에 걸려서 표식이 새겨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제 후우게츠가 1일 1회로 한정됐었던 매직업 능력을 몇 번이든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또한 적의 능력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죠. 셀리츠는 당장 후우게츠 왕자에게 능력을 시험해보라 하고 나타나는 두 개의 문 중 하나는 적의 문이며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후우게츠의 상태나 공격 형태를 봤을 때 마약 같은 효과와 의존성이 있을 수 있고 만약 후우게츠가 계속 적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심신을 모두 당해 다음 주까지 버틸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 무차별 공격을 행하는 낸술사를 특정해서 멈추게 하는 게 확실하지만 단서도 없이 찾아내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였습니다. 이때 카초 왕자가 용의자를 한 명 짐작합니다. 바로 다양한 약을 다루고 샤와 일가 마피아의 뒷배를 맡고 있는 제7왕자 루줄스였죠. 하지만 만약 제7왕자의 수호 영수가 공격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왕자 본인에겐 공격한다는 자각이 없으니 더 이상 후우게츠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설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7왕자와 그 수호 영수가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루줄스 본인 혹은 수호 영수를 쓰러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카초 왕자를 그대로 빼닮은 카초의 분신은 즉시 다소 과격한 계획을 생각해내는데요. 바로 후우게츠와 카초의 매직업 능력 그리고 셀리츠의 방출계 낸 능력으로 제7왕자를 BW호의 구명정까지 납치하고 BW호 외부로 내보내 제7왕자가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꾸며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 카초 왕자가 죽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후우게츠와 카초의 매직검을 두 왕자 외에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후우게츠와 카초가 어렸을 때 집사랑도 같이 이놀이를 했었다고 하니까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셀리츠로 우선 가능할지 테스트해보기로 하죠. 둘째, 셀리츠의 연주로 의식이 날아간 제7왕자를 매직검을 통해 구명정까지 옮기는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이 역할은 두 왕자와 셀리츠를 돕고 있는 사법국의 카이자르가 맡기로 하죠. 심지어 카이자르는 왕자와 셀리츠의 사정 청취 때에 작전을 실행하여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제7왕자의 호위병들은 셀리츠의 능력에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변과 머리카락을 조사하면 약물의 반응이 확실히 나올 테니까 약에 의한 환각이라고 몰아갈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조건은 바로 후우게츠가 제7왕자의 침실에 한번 실제로 방문해야 한다는 것. 제7왕자를 빠르게 납치하려면 왕자가 상주하고 있는 침실의 매직검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능력의 특성상 한번 실제로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조건 또한 카이자르가 어떻게든 하겠다고 말하면서 제7왕자를 포함한 다른 왕자들을 후우게츠가 만나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왕자들까지 방문하는 이유는 전략상 갈 수 있는 장소를 늘리고 타겟을 숨기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죠. 이에 카초 왕자는 죽은 카초 왕자의 유언이 담긴 편지를 가짜로 만들어 각 왕자들에게 전달해주자고 제안하고 카이자르는 나쁘지 않은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셀리츠는 계속 카이자르 본인이 조작계이거나 조작계 능력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해왔는데요.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카이자르를 보며 이렇게 깊게 관여하면 돌이킬 수 없으며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괜찮겠냐는 질문을 하죠. 카이자르는 셀리츠를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후우게츠 왕자가 왕위에 취임해 제도 자체가 변한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론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심장박동의 미약한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카이자르를 보면서 셀리츠는 의심을 풀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사령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후우게츠 왕자를 지키기 위해 카이자르와 관계를 지속하기로 하죠. 그렇게 시작된 편지 돌리기 작전. 우선 제1왕자가 있는 천일호실부터 방문합니다. 당연히 제1왕자의 사설병은 후우게츠 왕자를 직접 들여보내지 않고 편지를 왕자에게 전달해주겠다 하지만 카이자르는 이 편지가 왕위 계승에 관한 정식 성명문일 수도 있다며 사설병을 통해 전달할 경우 해당 편지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하죠. 이렇게까지 말하니 편지의 내용이 궁금한 제1왕자도 들여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1왕자의 침실에 들어가게 된 후우게츠 왕자. 이때까지만 해도 후우게츠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사령들이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요. 후우게츠가 제1왕자에게 다가가자 벤자민의 수호영수가 반응을 하고 이 사령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로써 후우게츠에게 붙은 사령들이 심신미약한 자에게 붙는 저급 사령인 것을 알 수 있죠. 제1왕자는 전달받은 편지를 그 자리에서 개봉하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후우게츠 왕자와 카이자르는 다른 왕자들의 방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문하게 된 진짜 타겟이었던 제7왕자의 방, 천칠호실. 제7왕자는 후우게츠를 직접 만나는 대신 사법국으로부터 본인의 거주구가 불법 마약으로부터 클린하다는 것을 보증받기로 했죠. 루줄스는 편지를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후우게츠에게 카초 왕자가 편지에 대해 말을 남기지는 않았는지 물어보죠. 동생을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며 편지 내용이 계승전과는 직접 연관되진 않지만 사법국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카이자르에게 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편지 자체는 카이자르가 카초에게 특정 내용을 쓰게 한 것이기 때문에 카이자르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죠. 편지의 내용은 바로 사법국이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하고 있던 각 왕자들의 뒷정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법국이 중립성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억제적인 정보 폭탄의 역할로 모아왔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퍼질 시 발생하는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정보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정보를 골라 편지를 작성했고 이를 통해 각 왕자들이 정보가 유출된 곳을 찾는데 힘을 쏟게 하여 이간질을 시키려는 목적이었죠. 이미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던 카이자르는 오히려 태연하게 반응합니다. 제7왕자 루줄스는 편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동생 후우게츠를 보호해달라는 말이 아닌 다른 왕자를 견제하는 폭탄 투하라는 것에 살짝 위화감을 느끼고 일단 지켜보기로 결심합니다. 카이자르에게도 자신은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실을 파헤칠 생각도 없다고 말하며 편지 자체를 신용하지 않는다는 스탠스를 사법국에 심어둡니다. 하지만 이미 셀리츠, 카초, 카이자르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왕자들의 수호영수를 피해 잠시 도망갔었던 저급 사령들은 다시 후우게츠 왕자에게 붙어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때 제7왕자를 호위하고 있는 헌터협 회원 바쇼가 나타나 후우게츠에게 부적을 전달합니다. 이는 바쇼의 낸 능력으로 만든 부적으로 저급 사령을 잠시나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후우게츠 왕자 본인이 심신이 미약한 근본을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수요일 오전 8시 50분 다음 편지 전달의 대상은 제9왕자였는데 갑자기 장면은 사법국 내에 셀리츠를 구금한 장소로 넘어가죠. 무엇인가 사건이 발생하여 제9왕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초 왕자는 제7왕자가 낸 공격의 배후가 아닐 경우도 생각해서 계획은 빠르게 진행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후우게츠가 정신을 차리면 바로 실행하자고 하죠. 후우게츠는 현재 의무실에서 잠시 휴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의무실에서 치료와 사정 청취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두고 방 앞에 호위와 사법국 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리바이를 계획합니다.
셀리츠는 제7왕자 납치 시 전략적 기능을 생각해서 플루트 대신 오카리나를 사용할 것이며 능력을 사용하는 중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 명동은 사법국 바로 위에서 일어났고 현재 제2층에 있는 왕자는 카밀라와 후우게츠를 제외하면 제9왕자 할켄부르그밖에 없었죠. 그 능력은 제9왕자 혹은 9왕자의 수호영수의 능력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셀리츠는 이어서 하지만 쓰러진 것은 제9왕자 본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무엇인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제9왕자의 능력은 본인의 신하 한 명의 육체를 대가로 오라로 만든 화살로 적에게 쏘고 이 방어 불가능한 화살을 맞은 대상의 육체에는 대가로 삼았던 신하의 영혼이 빙의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9왕자가 이 능력을 썼다면 본인은 멀쩡해야 하는데 왜 쓰러졌던 것일까요? 여기서 눈치챈 분들은 아셨겠지만 앞선 내용 중에 제1왕자 벤자민의 병대장 마이트가 생화학병기로 제9왕자를 공판에서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죠. 저는 아마 이 공판 중에 일어난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할켄부르그가 피해를 입고 쓰러진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셀리츠는 제9왕자가 정신을 차리는 대로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름 아니라 제9왕자의 편지에는 제1왕자의 비밀, 제4왕자의 악행, 그리고 제9왕자의 출생의 진실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상의 계승전 자체를 뒤흔드는 정보까지 있어 계승전을 없애고 싶어하는 제9왕자는 이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승전을 막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으로는 크라피카가 있죠. 셀리츠는 크라피카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전달해둔 것으로 보이며 계승전이 계속되는 한 왕자는 배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 왕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뭔가 방법을 생각해달라고 합니다.